낡은 금박 자수함 하나가 은혜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나 들고 나가거라. 쓸모없는 것들이니 버려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치매에 걸렸다는 83세 노인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5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일상 위에 놓인 것은 미역국이 아니라 차가운 이혼 서류였습니다. 남편 민기가 말했습니다. 도장 찍고 나가라고, 오늘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대학 교수라는 그의 목소리에는 35년 부부로 살아온 세월에 대한 미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은 여자가 하품을 했습니다. 유진, 35살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민기의 제자였다가 이제는 당당히 이 집의 새 안주인이 되겠다고 선언한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보, 빨리 처리하세요. 제가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서류를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5년 전 23세 은혜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전통 한복 제작 기술로 작은 한복점을 열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았던 은혜는 맞춤 한복으로 제법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때 대학 강사였던 민기를 만났습니다. 민기가 청혼했습니다. 한복을 짓는 손으로 나를 위해 밥을 지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청혼이라고 하기엔 오만했지만 은혜는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혼 후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교수 부인이 장사를 하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10년 동안 일군 가게를 닫았습니다. 대신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손끝의 감각은 바늘에서 부엌칼로, 자수실에서 걸레로 옮겨갔습니다. 5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날은 40년 전 일까지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시어머니는 은혜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은혜야, 너 지금 행복하냐고 말입니다. 은혜는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민기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연구 때문이라고, 학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남편의 셔츠에 밴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날 아침부터 아들 준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예린이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은혜는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첫 숟가락도 뜨기 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기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유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명품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이에요. 앞으로 이 집 안주인이 될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전면 리모델링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오냐고, 남의 남편 꼬셔간 도둑년아 당장 나가라고 외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우산을 집어 유진에게 던졌습니다. 유진은 황급히 피했습니다. 민기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치매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치매? 내가 치매라고 반문했습니다. 그 순간 은혜는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정신이 맑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기가 시어머니를 강제로 방에 밀어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은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장 찍으라고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했으니까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은혜가 말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낼 순 없다고 했습니다. 민기가 반문했습니다. 35년? 그래서 뭐가 남았냐고. 너는 집안일이나 하고 나는 학교에서 연구하고 우리 사이에 사랑 같은 건 진작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시부모님 모시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운 게 잘못이냐고 물었습니다. 민기가 대답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아내면 해야 할 일 아니냐고 했습니다. 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뭘 했느냐고. 한 번이라도 어머니 수발을 든 적 있느냐고. 아들 학교 행사에 참석한 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민기가 말했습니다. 내가 돈 벌어왔지 않느냐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아들을 봤습니다. 31살의 아들 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예린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준서야, 너는 아무 말도 없느냐고 했습니다. 준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문을 부순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에 낡은 금박 자수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은혜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거 들고 나가거라. 나가면서 버리고 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수함을 은혜에게 던졌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은혜는 자수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떠나라고.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은혜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을, 35년의 세월이 오늘 이 순간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혜가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도장 찍겠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히 찍었습니다. 민기가 말했습니다. 짐은 내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내일? 오늘 당장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간단히 짐을 쌌습니다. 35년의 삶이 캐리어 하나에 담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금박 자수함도 함께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나갔네요. 이제 진짜 우리 집이에요. 여보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5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는 친구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은 은혜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결혼 전 함께 한복점에서 일했던 20대 시절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미선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혜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주소를 보냈습니다. 택시 타고 오라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은혜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35년을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아들 준서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길, 시장에 장을 보러 가던 길, 시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미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미선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달려와 은혜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은혜는 무너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선은 은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말라고, 괜찮다고, 다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은혜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젊은 여자의 등장, 생일날 받은 이혼 서류, 그리고 시어머니가
던진 금박 자수함까지 말입니다. 미선이 물었습니다. 그 자수함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고 말입니다. 은혜는 아직 안 열어봤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열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혹시 중요한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말이 맞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박 자수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봉투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은혜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강북구 번동 10325번지, 지상 5층 건물. 소유주는 한설아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선이 물었습니다. 한설아? 그게 누구냐고 했습니다.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모른다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은혜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는 최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만든 적 없는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을 보는 순간 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8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미선이 통장을 빼앗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시어머니의 필체로 은혜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인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이전에는 절대 열지 말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미선이 물었습니다. 오늘이 3월 며칠이냐고 했습니다.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3월 14일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내일이면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은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1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고, 내가 오늘 쫓겨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박 자수함과 편지 봉투를 베개 옆에 두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은혜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어젯밤 11시쯤 할머니 방에서 평화롭게 가셨대요. 은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은 자신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시고 그날 밤 떠나신 것입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장례식은 모레. 아니, 엄마는 오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가 그러는데. 은혜가 끊었습니다. 갈 거야. 어머님은 내 어머님이기도 하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치매에 걸렸다던 시어머니, 하지만 어떤 날은 너무나 또렷했던 시어머니, 마지막 날 금박 자수함을 던지며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버리고 가거라.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암호였습니다. 버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되 절대 버리지 마라. 안전하게 가지고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은혜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을, 며느리의 헌신을, 그리고 다가올 이별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3월 15일이었습니다. 은혜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준서의 전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에게 자수함을 던져주시고 그날 밤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신 것처럼 은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은 편지를 열어도 되는 날 3월 15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정해주신 날이었습니다. 미선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금박 자수함을 놓고 은혜는 편지 봉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3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예상이 맞았구나. 너는 지금 이 집에서 쫓겨났을 것이고 내 아들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 미안하다. 내가 낳은 아들이 이렇게 됐으니 말이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자수함 안에 서류를 보았겠지. 건물과 통장. 그것은 모두 내 것이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한설아라는 이름 궁금하지? 그 이름은 편지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은혜는 황급히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은 아직 말할 수 없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2024년 3월 20일 오전 10시 한강로 187번지 법무법인 정도를 찾아가라. 변호사 김정훈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둘째, 자수한 바닥을 들춰라. 숨겨진 칸이 있다. 셋째, 절대 민기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 오직 너 혼자만 알아야 한다. 은혜야,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35년 동안 너무 많이 참았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이 할멈이 마지막으로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잘 바꿔라. 그리고 기억해라. 진실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세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쓰여 있었습니다. 한설아는 내가 낳았어야 할 딸의 이름이다. 은혜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딸. 은혜는 딸을 낳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준서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5년 전 결혼하고 1년 후 은혜는 임신을 했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도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딸은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탯줄이 목을 감아 질식사한 것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따님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드님은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딸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막았습니다. 죽은 아이 얼굴 보면 애군이 따라온다고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이름도 없이 화장되었습니다. 35년 동안 은혜는 그 아이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매년 생일이 되면 준서의 생일 케이크를 보면 은혜는 생각했습니다. 딸도 함께 있었다면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가 그 딸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한설아. 눈처럼 하얗고 아름다운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은혜는 금박 자수함을 들어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빨간 천이 깔려 있었습니다.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숨겨진 칸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시어머니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설아. 2000년 3월 15일 태어남. 우리 가족의 천사.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설아야, 할머니가 너를 대신해서 지켜줄게. 내 엄마를 말이야. 은혜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미선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혜를 보고 놀라 다가왔습니다. 은혜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시어머니가 죽은 내 딸을 기억하고 계셨어. 그날 은혜는 깨달았습니다. 35년 동안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남편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은혜는 자신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딸 한설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3월 20일 오전 10시. 은혜는
한강로 187번지 법무법인 정도를 찾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변호사 김정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먼저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장례식에서 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정확히 3월 14일 은혜 씨께 자수함을 전해드린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요. 김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당신을 35년 동안 지켜보셨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 씨를 지키기 위해 사셨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회의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적어도 1000장은 되어 보였습니다. 김정훈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어머님께서 1989년부터 2024년까지 35년간 작성하신 관찰 일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서류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89년 5월 3일 며느리 은혜가 입덧을 심하게 한다. 민기는 학회 준비를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늘로 사흘째다. 은혜는 혼자 화장실에서 토하다가 쓰러질 뻔했다. 내가 부축해서 일으켰다. 민기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김정훈은 계속 읽었습니다. 1989년 8월 12일 은혜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들과 딸이라고 한다. 민기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저녁에 술을 마시며 애가 둘이면 돈이 2배로 든다고 투덜거렸다. 은혜는 울먹이며 미안하다고 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1990년 3월 15일 오늘 은혜가 출산했다. 아들 준서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하지만 딸은 의사는 탯줄이 목을 감아 질식했다고 했다. 나는 몰래 딸아이를 보았다. 눈처럼 하얀 피부, 작은 손. 은혜를 닮았다. 남편이 은혜에게 아이 얼굴을 보지 못하게 막았다. 애군이 따라온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미신이다. 하지만 나는 막을 수 없었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정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그날부터 한설아 명의로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님께는 따로 모아두신 돈이 있었다고 시아버님께서 모르시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 한복 제작 일을 하시면서 모은 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복 일을 하셨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정훈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은 1960년대에 명동에서 제일 유명한 한복 장인이셨다고 대통령 부인의 한복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시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고 시아버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은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몰래 모아두신 돈 2억 원으로 1990년도에 강북구 번동에 낡은 건물을 사셨다고 한설아 명의로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5년간 그 건물을 관리하시며 임대 수익을 모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은혜가 물었습니다. 그게 지금 18억이 된 것이냐고 말입니다. 김정훈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아주 현명하게 투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갑자기 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달 500만 원씩 말입니다. 은혜가 물었습니다. 이건 뭐냐고 했습니다. 김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최은혜 씨를 급히 부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민기 씨가 작년 7월부터 어머님께 매달 5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어머님의 치매가 시작된 것도
그때부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민기 씨가 어머님께 치매 진단서를 받으라고 강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우는 컴퓨터를 켜서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6월 민기 씨는 어머님 명의의 재산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설아라는 이름을 발견했다고,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름, 죽은 아이의 이름으로 된 18억짜리 건물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민기 씨는 어머님을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한설아 명의가 불법이라고, 유령 인간 명의로 재산을 숨긴 것은 탈세이며 이것이 국세청에 알려지면 어머님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건 거짓말이었다고 했습니다. 한설아는 출생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사망신고는 되어 있다고, 법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이라고, 그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걸 모르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치매 연기를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요. 김정우는 또 다른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한복 공방에서 시어머니가 장미란에게 한복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정확하고 또렷했습니다. 이 자수는 0.3mm 간격으로 떠야 해. 너무 넓으면 헐렁해 보이고 너무 좁으면 뻣뻣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색 배합은 명주실 3번과 5번을 7대3 비율로 섞는 거라고, 내가 1975년에 개발한 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화면에 못 박힌 듯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대단하긴, 이제 늙어서 손이 떨려서 직접은 못하지만 가르치는 건 할 수 있다고, 언젠가 우리 며느리 은혜도 같이 가르치고 싶었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한설아를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더라고, 근데 내 남편이 며느리 보고 한복 좀 접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김정훈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치매가 아니라는 게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저에게 이것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민기 씨와 유진 씨의 대화 녹음이 들어있다고, 어머님께서 몰래 녹음하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스피커에서 민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내 거야. 그럼 우리 빚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은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혼 위자료 요구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습니다. 민기가 대답했습니다. 위자료? 웃기고 있네. 내가 바람 피운 증거가 어디 있어?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건데 위자료가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은혜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정훈이 말했습니다. 이 녹음은 작년 12월에 된 것이라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3개월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라고, 그래서 어머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라고, 유언장, 재산 증여, 그리고 이 녹음까지 준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은혜에게, 한설아는 내가 지키지 못한 딸이다. 하지만 이제는 한설아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거라. 한복을 다시 만들어라. 그것이 내 꿈이었잖느냐.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복. 35년 전 포기했던 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월 17일 오전, 은혜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 앞에 섰습니다.
서울 시내의 대형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입구에는 고 박영숙 여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은혜는 시어머니에 대해 절반밖에 몰랐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 이따금 정신이 또렷해지는 할머니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변호사 김정훈에게서 35년치 관찰 일지를 받습니다. 이혜진 의사에게서 한설아의 진실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읽었습니다. 은혜는 이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하루도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35년간 매일 자신을 지켜봤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위해 싸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은혜는 눈물을 닦고 장례식장 문을 열었습니다. 마이너스. 로비에는 조문객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민기의 대학 동료들이었습니다. 은혜가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전철에 이혼하고도 왔네? 뻔뻔하긴. 은혜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시선 따위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명록 앞에 섰습니다. 펜을 들고 이름을 적으려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유진이었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짙은 화장에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상주 가족인 양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은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이혼했잖아요. 이제 남이에요. 여긴 가족들만 오는 곳이라고요. 그때 민기가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상주 완장은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혜, 왜 왔어? 우리 사이 이미 끝났잖아. 은혜는 민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은 제 어머님이기도 합니다. 35년을 모셨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제 권리입니다. 민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권리? 웃기고 있네. 넌 이제 이 집안 사람이 아니야. 나가. 은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경비 불러요, 여보. 저 사람 내쫓아야 해요.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우리 할머니 며느리예요. 당연히 여기 있을 자격 있어요. 준서였습니다. 준서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며느리 예린도 함께였습니다. 민기가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준서야,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준서는 아버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야, 내 엄마는 35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근데 너희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지. 특히 내 아버지는 배신했어. 준서야, 내가 엄마 편이 되라. 엄마를 지켜라.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라고 하셨어요.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비겁했어요. 아빠 눈치만 보고 엄마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할머니 말씀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준서는 은혜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날 아무 말도 못해서 미안해요. 엄마가 쫓겨날 때 막지 못해서 미안해요. 예린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힘드실 때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은혜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 준서야. 예린아, 일어나. 엄마, 괜찮아. 내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민기가 소리쳤습니다. 준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일어나. 준서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아빠, 저는 이제 엄마 편이에요. 아빠가 뭐라고 하든 저는 엄마 편이에요. 민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유진이 민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 여자 내보내요. 꼴불견이에요. 그때 장례식장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영정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영결식 시간입니다. 영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정 사진 속 시어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영정 앞에는 하얀 국화꽃들이 가득했습니다.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은혜는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민기가 가로막았습니다. 은혜, 그만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은혜는 민기를 지나쳐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어머님, 은혜 왔습니다.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들 어제야 알았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변호사님께 35년치 일지를 받습니다. 어머님이 제 입덧하던 날, 쓰러질 뻔한 날, 설아를 낳던 날 모두 기록하셨더라고요. 어머님이 매년 설아 생일 케이크를 만드셨다고, 설아 한복을 지으셨다고, 공원에서 빈 그네를 밀어주셨다고. 은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어머님한테 제대로 효도도 못했습니다. 귀찮게만 했습니다. 짜증도 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은혜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도 모두 은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눈물을 닦고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주신 편지 읽었습니다. 은혜야, 이제는 행복해라고 하셨죠. 그리고 설아가 제게 주고 싶어 했던 반지도 받았습니다. 엄마에게 설아가라고 새겨진 그 금반지요. 은혜는 왼손 약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왜 설아의 이름으로 재산을 모으셨는지, 왜 치매 연기를 하셨는지, 왜 마지막 날 저한테 자수함을 주셨는지, 모두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설아의 이름으로 저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은혜는 다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약속드립니다. 어머님이 지켜주신 이 삶,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한복도 다시 만들겠습니다. 어머님처럼 설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위로를 주는 한복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어머님이 바라시던 대로요. 은혜는 고개를 들고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편히 쉬세요. 설아를 만나시면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엄마가 이제 괜찮다고. 엄마가 이제 자유롭게 살 거라고. 엄마가 행복할 거라고. 은혜는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영정실이 고요했습니다. 조문객 중 몇몇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일어서려는데 민기가 다가왔습니다. 은혜, 어머니가 내게 뭘 줬는지 다 알고 있어. 그 재산은 원래 내 거야.
어머니가 치매였으니까 유언장은 무효야. 은혜는 민기를 받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눈에는 탐욕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기 씨, 어머님은 치매가 아니셨습니다. 뭐? 어머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온전하셨습니다. 민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민기 씨가 어머님을 협박해서 6천만 원을 뜯어낸 사실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화 녹음도 있고요. 그건 거짓말이야. 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연구비 2억 원 횡령한 것, 논문 조작한 것, 유진 씨 명의로 오피스텔 산 것도 다 증거가 있습니다. 민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어떻게 해? 어머님이 3년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다고. 허풍 떨지 마요. 은혜는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 씨,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전 남편 정우진 씨 회사에서 10억 빼돌린 것, 해외 계좌로 송금한 것, 다른 남자 변호사 만나는 것까지 다 증거가 있어요. 유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당신들은 서로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민기 씨는 유진 씨한테 돈을 주고 유진 씨는 그 돈을 빼돌려서 다른 남자한테 갔죠. 민기와 유진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민기가 물었습니다. 유진, 이게 무슨 소리야? 유진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정우진 씨가 직접 증언할 겁니다. 법정에서요. 은혜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영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준서와 예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아빠가 그런 짓을 했다니.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서울대 교수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은혜는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준서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아버지의 선택일 뿐이야. 하지만 저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아니야. 넌 지금 여기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예린도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은혜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예린아. 너희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세 사람은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은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보셨죠? 준서가 제 편이 됐어요. 이제 정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가려는데 뒤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은혜, 당신 후회할 거야. 당신 아무것도 없잖아. 은혜는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틀렸어요, 유진 씨. 저는 이제 모든 걸 가졌어요. 뭐? 자유를요. 꿈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요. 은혜는 다시 걸었습니다. 준서와 예린이 양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은혜는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강북구 번동의 한설아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미란 한복 공방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미소 지으며 맞았습니다. 장미란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장미란이 말했습니다. 최은혜 씨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은혜 씨가 얼마나 한복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공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름다운 한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교한 바느질, 화려한 색깔들이 눈부셨습니다. 장미란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마지막 제자였다고, 어머님께서 저에게 모든 기술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리고 은혜 씨와 함께 일하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강태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자신은 민기 교수와 20년 넘게 같은 학교에서 일했다고, 그리고 박영숙 어머님의 부탁으로 지난 1년간 민기 교수를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난 1년간 모은 자료라고 했습니다. 파일 안에는 민기와 유진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함께 여행 가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설명했습니다. 민기 교수는 2년 전부터 유진 씨와 만났다고, 처음엔 지도교수와 제자 관계였지만 6개월 만에 불륜으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민기 교수는 학교 연구비를 횡령했다고, 지난 3년간 총 2억 원을 횡령했다고, 그 돈으로 유진 씨 명의로 강남에 오피스텔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횡령 사실을 덮기 위해 논문을 조작했다고, 유진 씨를 제1저자로 올리고 허위 데이터를 넣어서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만약 이게 밝혀지면 민기 교수는 파면당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 수척한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정우진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유진의 전 남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우진이 설명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아내였다고, 2018년에 결혼했지만 1년 만에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이 자신의 IT 회사 재정에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공동대표가 되고 싶다고 해서 허락했다고, 그런데 6개월 만에 회사 돈 10억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이 빼돌린 거라고, 그녀의 명의로 된 해외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우진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유진이 회사에서 빼돌린 돈의 증거라고, 금융거래 내역, 해외 송금 기록, 그리고 유진이 자신에게 보낸 협박 문자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진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유진이 민기 교수를 만나는 것을 감시했다고, 그리고 민기 교수가 횡령한 2억 원이 결국 유진의 계좌로 들어간다는 것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우진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진이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유진은 민기 교수를 속이고 있다고,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다고, 이 남자는 대형 로펌 변호사라고, 아마 민기 교수에게서 받아낼 재산을 위해 미리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이 계획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유진과 변호사가 짜고 민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준비하신 것은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많은 증거, 이렇게 많은 증인들까지 준비해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은혜가 받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은혜 씨죠. 저는 박영숙 어머님께서 고용하신 사설 탐정 이강민입니다. 3년 동안 민기 씨를 미행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시어머니는 3년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면서 말입니다. 은혜는 휴대전화를 꼭 쥐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어머님이 지켜주신 이 삶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은혜는 변호사 김정훈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긴급히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낯선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할머니였습니다. 김정훈이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이혜진 선생님이라고 산부인과 의사셨다고 지금은 은퇴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진이 일어나서 은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은혜 씨, 처음 뵙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35년 전에 뵌 적이 있다고 은혜 씨가 쌍둥이를 낳으실 때 자신이 담당 의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혜진이 말했습니다. 1990년 3월 15일 잊을 수가 없는 날이라고 그날 은혜 씨는 아드님과 따님을 낳으셨다고 하지만 따님은 말을 멈췄습니다. 은혜가 말했습니다. 숨을 쉬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탯줄이 목을 감아서 그랬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설아는 숨을 쉬었다고 3분 12초 동안 숨을 쉬었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따님은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고 작지만 분명한 울음소리였다고 자신은 그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탯줄이 목을 너무 오래 눌렀던 탓에 폐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고 아기는 3분을 버티다가 자신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주저앉았습니다. 이혜진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35년간 보관해온 기록이라고 어머님께서 부탁하셔서 보관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손으로 쓴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2000년 3월 15일 오전 6시 23분. 준서 출생 3.2kg. 오전 6시 27분. 한설아 출생 2.4kg. 오전 6시 30분. 한설아 호흡 곤란 증세. 오전 6시 30분 43초. 한설아 첫 울음. 오전 6시 33분 55초. 한설아 마지막 숨. 은혜는 글씨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숙 어머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다고 이 아이가 살았다는 걸 며느리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며느리는 아이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그냥 죽은 채로 태어났다고 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은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말입니다. 이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며느리가 3분이라도 살았다는 걸 알면 더 괴로워할 것 같다고 차라리 처음부터 숨을 쉬지 못했다고 믿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은 알았어야 했다고 설아가 울었다는 것을 3분이라도 살았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진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날 이후로 매년 3월 15 일마다 자신을 찾아오셨다고 35년간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찾아오셨다고 그리고 한설아 이야기를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시어머니가 작은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이혜진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은 매년 한설아의 생일 케이크를 만드셨다고 그리고 자신을 초대하셔서 함께 촛불을 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시어머니가 작은 한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매년 한설아 나이에 맞는 한복을 만드셨다고 1살, 2살, 3살, 35살까지 모두 직접 바느질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시어머니가 공원에서 그네를 밀고 있었습니다. 빈 그네였습니다. 어머님은 가끔 공원에 가셔서 빈 그네를 밀었다고 설아가 여기 있다고 하시면서요. 은혜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이혜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한설아를 정말 사랑하셨다고, 어쩌면 은혜 씨보다 더 많이 사랑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 본인도 같은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께는 민기 교수 위로 딸이 한 명 더 있었다고, 민기 교수가 태어나기 2년 전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딸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돌연사했다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아 돌연사였다고, 어머님은 평생 그 아이를 그리워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진은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딸 민서연이라는 아이라고, 어머님께서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사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설아를 더 아꼈다고, 어머님께서는 한설아에게서 잃어버린 딸을 보셨던 것 같다고, 그리고 은혜 씨에게서 과거의 자신을 보셨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진은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자신을 마지막으로 찾아오셨다고, 그리고 이것을 맡기셨다고 말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와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이미 한설아가 3분 동안 살았다는 걸 알았겠구나. 미안하다. 35년 동안 숨겼다. 하지만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내가 아이 얼굴을 보면 평생 그 모습을 잊지 못할 것 같았다. 3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대신 설아를 기억하기로 했다. 35년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설아의 생일마다 케이크를 만들고 한복을 지었다. 설아가 좋아했을 것 같은 곳에 가서 설아와 이야기를 나눴다. 설아는 나한테 말했다. 할머니, 엄마는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약속했다. 설아야, 할머니가 내 엄마를 지켜줄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게. 하지만 나는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내 아들이 너를 버렸고 너는 집에서 쫓겨났다. 그건 내 잘못이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설아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는 것. 설아가 살아 있었다면 25살이 되었을 것이다. 설아가 살아 있었다면 너를 지켜줬을 것이다. 설아가 살아 있었다면 내 곁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설아의 이름으로 재산을 모았다. 설아의 이름으로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설아의 이름으로 너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은혜야, 이제는 행복해라. 설아도 하늘에서 바라고 있을 것이다. 상자 안에는 설아가 내게 주고 싶어 했던 선물이 들어있다. 할머니가 대신 준비했지만 설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라.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은혜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은혜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설아가. 은혜는 반지를 손에 쥐고 흐느꼈습니다. 이혜진이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 씨, 한설아는 행복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냐고, 3분밖에 살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이혜진이 대답했습니다. 3분이라는 시간 동안 한설아는 엄마 품에 있었다고, 자신은 그 장면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출산 직후 한설아를 은혜 씨 가슴에 잠시 올려놨었다고, 아기는 엄마 심장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고, 평화로운 얼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설아의 마지막 3분은 엄마 품에서 보낸 시간이었다고, 그보다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한설아의 탯주려를 보관하셨다고, 자신의 병원에 맡기셨다고, 35년간 냉동 보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머님께서 한설아의 탯주려를 의학연구에 기증하셨다고,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한 연구에 기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연구 덕분에 지난 6개월간 3명의 아이가 생명을 구했다고, 한설아의 탯주려로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혜진은 사진 3장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들이라고 5살 민지, 8살 준호, 11살 서연이라고 모두 백혈병으로 고생하다가 한설아의 탯주려로 치료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다고, 설아가 비록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다른 아이들의 생명이 되었다고, 이게 설아가 세상에 온 이유인 것 같다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법정이 열렸습니다. 은혜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옆에는 김정훈 변호사, 그리고 아들 준서가 함께였습니다. 반대편에는 민기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장미란, 강태준, 이강민, 정우진 등 증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혜진 의사도 와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민기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한민기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첫째, 대학 연구비 횡령 2억 원. 둘째, 논문 조작 및 허위 학술 활동. 셋째, 복수의 여성에게 사기 행각으로 총 1억 3천만 원 편취. 넷째, 모친 박영숙 씨에게 치매 진단을 강요하고 협박하여 총 6천만 원 갈취. 다섯째, 제자 박지은에게 성희롱.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본인의 모친을 협박하고 아내를 배신하고 제자들을 학대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민기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직은 즉시 파면된다고 말했습니다. 민기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억울하다고, 제 전처가 모든 것을 꾸민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이미 박영숙 씨의 치매 진단이 허위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이혜진 의사의 증언과 이강민 탐정의 영상 증거를 통해 박영숙 씨가 정신이 온전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무효 소송건은 기각한다고, 박영숙 씨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다고, 한설아 명예재산은 모두 최은혜 씨에게 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민기 피고인은 즉시 구속된다고 말했습니다. 2명의 교도관이 민기에게 다가왔습니다. 민기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은혜, 우리 35년을 함께 살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35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 이제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기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이강민이 달려왔습니다.
형광 노란색 바람막이를 펄럭이며 말했습니다. 이겼다고, 완전히 이겼다고 외쳤습니다. 장미란과 강태준도 다가왔습니다. 축하한다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3개월 후 7월이었습니다. 강북구 번동 한설아 건물 1층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은혜와 설아의 한복 공방이라는 간판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은혜는 흰색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한복이었습니다. 은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공방은 제 딸 한설아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설아는 35년 전 태어나서 3분밖에 살지 못했지만 3명의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그리고 저에게는 꿈을 다시 꿀 용기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방에서는 단순히 한복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한복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고, 시어머니께서 평생 한복으로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었듯이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개업식이 끝나고 젊은 여자가 아이 셋을 데리고 공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민지 엄마 김수정이라고, 이 아이들은 민지, 준호, 서연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설아의 탯줄혈로 생명을 얻은 새 아이들이었습니다. 5살 민지가 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저는 설아 언니 덕분에 살았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작은 손으로 그린 그림을 건넸습니다. 그림에는 2명의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위에는 설아 언니와 민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은혜는 그림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8살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설아 누나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제가 크면 의사가 되어서 설아 누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11살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설아 언니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싶다고,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었습니다. 민지 엄마가 말했습니다. 은혜 씨, 저희가 매년 3월 15일마다 한설아를 기리는 모임을 하고 있다고, 저희 세 가족이 모여서 설아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은혜 씨도 함께 하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꼭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3년 후 2027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한설아의 3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은혜와 설아의 한복 공방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한복 공방이 되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연 10억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직접 바느질을 하고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매년 3월 15일마다 열리는 한설아 기념 모임 날이었습니다. 공방 2층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지, 준호, 서연이와 그들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이혜진 의사도 왔습니다. 이강민 탐정도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장미란과 강태준 교수도 왔습니다. 2사람은 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정우진도 왔습니다.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서와 예린, 그들의 갓난아기 딸도 함께였습니다. 모두가 케이크 앞에 모였습니다. 케이크에는 촛불 28개가 켜져 있었습니다. 은혜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딸 한설아의 38번째 생일이라고. 설아는 28년 전 오늘 3분 동안 이 세상에 있었다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설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14살이 된 서연이가 나섰습니다. 저는 중학생이 되었다고, 그리고 결심했다고, 대학에 가면
의학을 공부해서 설아 언니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11살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 했다고 설아. 누나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8살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린다고 설아 언니를 그린다고 설아 언니는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얀 날개를 단 천사가 3명의 아이들을 안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가 함께 촛불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은혜는 혼자 설아의 작은 제단 앞에 섰습니다. 제단에는 설아의 사진, 시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그동안 모은 추억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설아야, 보셨죠? 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새로운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매년 3월 15일마다 설아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설아에게 38번째 생일 축하해. 엄마는 오늘도 내 생각을 했어. 만약 내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했겠지.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 우리 설아는 무엇을 좋아할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파. 하지만 엄마는 이제 알아. 내가 비록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3명의 아이들이 내 덕분에 살고 있어. 그 아이들이 꿈을 꾸고 자라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는 생각해. 설아가 여기 있구나 하고. 설아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의 딸이어서, 할머니의 손녀여서, 그리고 이 세상에 왔다 간 천사여서.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은혜는 편지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38년치 편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준서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딸 이름 정했다고, 은설이라고, 은혜의 은, 설아의 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손녀를 안아들었습니다. 은설아, 할머니야. 넌 할머니의 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은혜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벚꽃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설아야. 엄마는 행복해요. 정말로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벚꽃잎 하나가 창문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은혜는 그 꽃잎을 손에 받았습니다. 마치 설아가 보내준 선물 같았습니다. 은혜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설아야. 엄마에게 와줘서. 3년이 더 흐른 2030년이었습니다. 은혜와 설아의 한복 공방은 이제 전국의 지점을 5개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점은 여전히 강북구 번동 한설아 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은혜는 64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공방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 수발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방 입구에는 동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이 공방은 2000년 3월 15일 태어나 3분 동안 살았던 한설아를 기리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35년간 며느리를 사랑으로 지켜준 박영숙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짧은 생명도 의미가 있고 조용한 사랑도 위대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끔 이 동판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공방 안으로 들어가 아름다운 한복을 구경했습니다. 은혜는 오늘도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끝에서 실이 움직였습니다. 한 땀 한 땀 사랑을 담아서.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설아야. 오늘도 좋은 하루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한설아와 은혜, 그리고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3분밖에 살지 못한 아이가 35년 후 3명의 생명을 구했고 치매인 척 연기한 할머니가 35년간 며느리를 지켜냈습니다. 짧은 생명도 의미가 있고 조용한 사랑도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황혼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딸 한설아를 기억하며 한복을 짓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은혜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